택배기사 주제에 감히 우리랑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해? 네가 여기 왜 왔어? 박스나 나르라고. 20년 만에 동창회에서 동창들이 택배기사로 일하는 옛 친구를 무시하며 쏟아낸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죠. 자신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국내 최대 물류기업 부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을요. 감히 내 아내를 그렇게 대했다고? 전 직원 앞에서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삼성동 고급 레스토랑 르시엘의 프라이빗 룸이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과 프렌치 인테리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동창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모두들 성공한 모습으로 명품 의상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서자 동창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수수한 남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의 은서는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샤넬 드레스, 구찌 정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서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20년이나 됐네. 혜진이 은서를 향해 다가오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반짝이고 있었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요즘 어디 살아? 뭐 하면서 지내? 서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다른 동창들도 귀를 기울이며 은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택배 일을 하고 있어. 여러 지역 배송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혜진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 은서가 택배 기사라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혜진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놀라움과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어? 무슨 사연이 있나? 정말 힘들겠다. 그런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박스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동창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은근한 우월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은서는 그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에르메스 버킨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은서야, 택배 기사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생활하기 힘들지 않아? 다른 동창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들이었죠. 아마 200만 원도 안 될 거야. 요즘 택배 기사가 얼마나 받겠어? 민주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은밀하게 은서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우리 단체톡에 올려야겠다. 20년 만에 만난 택배 기사 동창 이야기로 화제가 되겠네. 은서가 그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서야, 여기 와서 택배 좀 날라줄래? 하, 농담이야, 농담. 혜진의 말에 주변 동창들이 키득거렸어요.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말이야. 또 다른 동창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변호사거든. 로펌 대표 변호사야. 아이들도 다 해외 유학 보냈고. 자랑이 시작되자 다른 동창들도 가세했어요.
우리 남편은 외과 전문이야. 강남에 병원도 운영하고 있어. 나는 부동산 사업하고 있어. 작년에만 수십억 벌었어. 은서는 조용히 그들의 자랑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고 경멸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서야,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은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어. 남편은 회사에 다녀. 어떤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 혜진이 더욱 파고들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냥 물류회사야. 은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자 동창들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중소기업 직원이구나. 그럼 은서가 택배일까지 해야 하는 거네. 생활이 많이 어렵겠다. 정말 안 됐어. 우리는 집에서 놀아도 되는데. 동창들의 가짜 동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혜진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런 모습도 찍어둬야겠다. 나중에 우리끼리 볼 때 재미있을 거야. 정말 혜진아, 그러지 마. 다른 동창이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괜찮아, 괜찮아. 은서도 추억이니까 좋아할 거야.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학창시절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이 슬펐어요. 택배기사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200만 원 정도 되나? 우리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는데. 서연이 루이비통 가방을 자랑하듯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만 해도 800만 원인데 은서는 몇 달 일해야 살 수 있겠네.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서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은서가 택배 기사를 하다니. 민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역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나 봐. 인생은 다른 게 중요한 거야. 혜진이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다들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은서만 혼자. 은서가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친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택배기사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해? 수진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은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더 차갑고 경멸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죠. 은서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의 순수했던 우정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만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도 은서는 열심히 살고 있잖아. 택배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혜가 위선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투에도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했나? 하지만 정말 충격이야. 은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창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슈트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혜진을 향해 다가왔어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 미팅이 늦게 끝났어. 준영이 혜진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사과했습니다. 혜진이 반색하며 그의 팔짱을 꼈어요. 애들아, 우리 남편 소개할게. 한진물류 이사 준영이야. 동창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진물류라는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컸어요. 준영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꺼내 동창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진물류 전략기획본부 이사 박준영입니다. 아내가 항상 동창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받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한진물류라고? 정말 대단하네요. 이사님까지 오르시다니.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이시구나. 혜진 정말 복받았다. 한진물류면 업계 최고 기업 중 하나잖아. 지혜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준영을 바라봤어요. 혜진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우쭐해하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와.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이 2억 가까이 돼. 동창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억이라고? 진짜 대기업 이사님은 역시 다르네. 민주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 가방 봐. 5천만 원짜리야.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거야. 혜진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어 올리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창들이 우아하며 감탄했어요. 5천만 원? 진짜 예쁘다. 나도 하나 갖고 싶어. 그런데 5천만 원이라니 정말 비싸네. 수진이 가방을 만져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야. 우리 남편이 명품을 좋아해서 옷장에 명품 가방들이 수십 개야. 혜진이 더욱 신이 나서 자랑했어요. 준영도 아내의 자랑에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사주는 거죠. 능력이 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의 말에서도 은근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혜진의 시선이 다시 은서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은서야, 택배기사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아까 말 안 했잖아.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서에게 집중되었어요. 은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50만 원 정도 벌어. 250만 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정말 힘들겠다. 혜진이 과장된 표정으로 동정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연봉이 이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구나.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준영이 은서를 보더니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택배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회사 택배 기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택배 기사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던데 아직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시다니 참 안타깝네요. 준영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보통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수진이 맞장구 쳤어요. 은서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었나 봐. 남편 벌이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민주가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은서를 바라보며 가짜 동정을 표현했어요. 은서 정말 고생 많다. 우리는 집에서 놀고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하나?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우월감과 호기심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은서가 준영의 명함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진물류라는 회사명이 매우 익숙했죠. 그 순간 은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혜진이 준영의 팔짱을 끼며 더욱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야. 부회장님께서 직접 칭찬하실 정도야. 정말요? 부회장님께서 직접? 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승진도 계속하고 있어. 준영이 겸손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죠. 더 열심히 해야 해요. 회사가 워낙 크고 경쟁도 치열하니까.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은서야, 남편분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했지? 준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물류회사야. 은서가 여전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자 준영이 더욱 우월감을 느꼈어요. 아, 중소 물류회사구나. 요즘 중소기업은 정말 힘들죠. 대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복지부터 연봉까지 정말 다르지. 혜진이 다시 한번 은서를 향해 말했어요. 은서야, 정말 우리가 뭔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은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죠. 준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그가 자리를 비우자 혜진이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리 남편 진짜 바빠. 이사라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거든. 서연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부럽다. 우리는 남편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 은서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준영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역시 회사 일이네요. 이사가 되니까 더 바빠져요. 혜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보람 있잖아. 한진물류 이사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동창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준영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만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은서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은서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한남동 나인원 한남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봤어요. 수수한 차림의 은서가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나인원 한남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집값이? 네, 맞습니다. 은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40분 후 은서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전망이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 동창회 어땠어? 많이 기다렸는데 늦었네. 민혁이 다정한 표정으로 은서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묻어났죠. 생각보다 별로였어? 아니, 정말 실망스러웠어. 은서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혁이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네. 은서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 혜진의 노골적인 조롱, 그리고 준영의 우월감 넘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박스나 나르라고 했다고? 택배기사 주제에 같은 테이블에 앉느냐고도 했고.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평소 온화한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 회사 이사더라. 민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준영이라고? 혹시 박준영 말이야? 네, 전략기획본부 이사라고 하던데. 혜진이라는 동창의 남편이었어. 민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죠. 감히, 내 아내를, 내 부하 직원이 감히.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별일 아니야. 하지만 민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 부하 직원이 아내를 모욕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민혁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최 이사, 늦은 시간에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전화 너머로 최 이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내일 아침에 자세히 설명할게. 그리고 박준영 이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둬. 네, 알겠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 은서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보,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그래도 직장 동료잖아. 은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직장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인 인간 존중의 문제거든.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알지? 바로 상호 존중이야.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 부하 직원이 그런 가치를 위배했어. 게다가 내 아내한테. 민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적당히 할게. 하지만 확실한 교훈은 줘야 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모욕한 부하 직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징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민혁이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박준영의 인사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입사 8년 차, 전략기획본부 이사, 평가는 보통 수준. 여보, 혹시 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더라.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 은서가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야. 난 언제나 당신 편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한진물류 본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민혁이 일찍 출근했다는 소식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준영이 평소와 같은 시간인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서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사람을 봤어. 우리 와이프 동창인데 그 나이에 택배 기사를 하더라고.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택배 기사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 분인데요? 우리랑 비슷한 나이야. 정말 초라하더라. 준영이 커피를 마시며 우월감에 찬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다는데 택배 기사를 하고 있대. 정말 인생이 극과 극이지. 우리는 이렇게 대기업에서 성공했는데. 김 차장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별로 할 말은 없었지. 우리 와이프가 좀 놀려줬지만 사실 불쌍하기도 하고. 준영의 표정에 가짜 동정과 진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사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택배나 배달하고 있으니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해. 이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받는 거고. 준영이 더욱 자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최 이사도 함께 왔어요.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준영도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이 준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박 이사, 잠깐 대화 좀 할까? 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어떤 말씀이신지요? 민혁이 준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궁금해서 왔어. 준영이 조금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항상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의 가치관이나 인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민혁의 시선이 준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박 이사, 회사 생활은 어때? 만족하고 있나? 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이 아부하는 듯한 톤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부회장님,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정말 우수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민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 저희는 대기업에서 일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준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글쎄요. 택배 기사나 그런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분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어제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민혁의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어제 그런 사람을 봤다고? 네. 제 아내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택배 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인생이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준영이 계속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동정은 했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혁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다른 세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잖아요. 준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민혁이 최 이사를 바라봤어요.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박 이사, 내일 전체 직원 워크숍이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석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일 거야. 민혁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명심해. 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민혁은 이미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민혁이 사무실을 나간 후 동료들이 준영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사님, 부회장님이 왜 갑자기 오신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글쎄,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지. 내일 워크숍도 있다고 하고. 준영은 민혁의 차가운 시선을 기억하며 조금 불안해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김 차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부회장님 표정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준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우리 때문이겠어?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나 보지.
그는 자신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최 이사를 불렀습니다. 최 이사가 들어오자 민혁의 표정은 전날 밤보다도 더욱 굳어 있었어요. 이사님, 박준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어때? 네, 부회장님. 밤새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최 이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준영 이사는 입사 8년 차로 전략기획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평균 정도고 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표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민혁이 파일을 넘기며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 좀 문제가 있더군요. 후배들이나 하급 직원들에게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입니다. 최 이사가 추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특히 택배 기사분들이나 청소 직원들을 대할 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어제 직접 확인해 보니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더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부하 직원이 내 아내를 모욕했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최 이사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부회장 부인을 모욕했다고요? 그게 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민혁이 어제 은서에게 들은 이야기를 최 이사에게 상세히 전달했어요. 최 이사가 듣는 내내 분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스나 나르라고 했다고요? 택배 기사 주제에 감히 같은 테이블에 앉느냐고도 했고요. 그래.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모욕했어. 최 이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회장 부인께서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일반적인 징계로는 부족해. 이번 기회에 확실한 교훈을 줘야 해. 민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워크숍을 열겠어. 주제는 직장 내 인성과 상호 존중 문화야.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내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전 직원 참석으로 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시켜. 최 이사가 메모하며 물어봤어요. 특별한 준비 사항이 있으신가요? 부인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계획이거든.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준영에게는 미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박준영에게는 절대 미리 알리지 마. 당일에 깜짝 놀라게 해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 네, 부회장님. 극비로 처리하겠습니다. 민혁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어.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최 이사가 동의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님, 박준영의 과거 행적도 더 자세히 조사해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 네,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민혁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당한 모욕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한편 준영은 여전히 동료들과 함께 어제 있었던 동창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다녀간 후에도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웃긴 게 그 택배기사 여자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뭔가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택배기사 주제에 말이야. 동료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아마 열등감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는 거 아닐까요? 자신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이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사님, 아까 부회장님이 오셨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이상했어?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진지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사님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영이 조금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나 때문이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부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 차장이 말했어요. 그런데 내일 워크숍이 뭔 내용일까요? 갑자기 전 직원 참석이라니. 글쎄, 연례 행사 아닐까? 인성 교육 같은 거. 준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민혁은 최 이사와 함께 워크숍 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직장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차별과 모욕의 사례들을 정리하되 특히 박준영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전체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이거든. 박준영은 나쁜 사례의 본보기가 되는 거지.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회장 부인께서는 언제쯤 오실 예정인가요? 워크숍 시작 15분 전에 도착하시도록 할게. 너무 일찍 오시면 다른 직원들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에게 곧 닥칠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진물류 전체에 공지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화면과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긴급 공지. 전 직원 대상 특별 워크숍 개최. 오늘 오후 3시. 직장 내 인성 교육 및 상호 존중 문화 정착. 준영이 메시지를 보며 동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또 이런 교육이야. 정말 시간 낭비네.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김 차장이 체념하듯 대답했어요. 그런데 부회장님이 직접 진행하신다니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봐. 평소에는 외부 강사를 부르는데. 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 우리 부서에 오셨던 것과 관련이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일단 참석해봐야 알겠죠. 어차피 빠질 수도 없고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전사 워크숍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최 이사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됐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대강당 세팅도 끝났고 음향시설 점검도 마쳤습니다. 발표 자료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특히 직장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차별 행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았어요. 민혁이 자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혹시 박준영이 눈치챈 것 같지는 않나? 전혀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료들에게 동창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럼 더욱 확실한 충격을 줘야겠어. 2시 30분에 미리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은서는 집에서 워크숍 참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수수한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메이크업까지 완벽한 비즈니스 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던 은서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민혁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거의 다 했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은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라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해. 다른 직원들도 보고 배울 수 있을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알겠어. 그럼 2시 45분에 도착할게. 오후 3시 정각 한진물류 본사 대강당에는 800여 명의 전 직원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집합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나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민혁이 연단에 서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의 표정이 오늘은 유독 진지해 보였어요.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어요. 준영도 앞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과 기본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말이죠. 민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인 저부터 신입사원까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택배를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까지 모두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일부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준영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왠지 자신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은 자신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노골적으로 모욕했어요. 준영이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박스나 나르라고 했답니다. 택배기사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느냐고도 했고요. 그것도 20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말이에요. 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민혁이 무대 옆을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그 피해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은서가 우아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샤넬 재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민혁 옆에 섰습니다. 준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저 여자가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그의 속삭임이 주변 동료들에게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이틀 전에 본 택배기사 여자야. 왜 저기 무대에 서 있는 거지? 준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은서의 손을 잡으며 직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강은서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웅성웅성 술렁이었습니다. 800명의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 사람을 택배기사라며 조롱했습니다.
박스나 나르라고 했다고 하네요. 민혁의 시선이 정확히 준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택배기사 주제에 감히 같은 테이블에 앉느냐고도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부회장님 부인이 제가 이틀 전에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영 이사, 당신이 이틀 전에 택배기사라며 모욕한 여성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800명의 눈빛이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준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부회장님 부인이신 줄 전혀 몰랐어요. 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존중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상대방이 부회장 부인이라서 존중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건가요? 준영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박 이사, 당신은 이틀 전에 제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말해보세요. 준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택배 기사라고. 그리고 박스나 나르라고. 계속하세요. 같은 테이블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땠나요? 우월감을 느꼈나요? 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은서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택배 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지위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제 손으로 일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특히 20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영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부회장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은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를 택배기사라며 무시했잖아요. 지금은 부회장 부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야 사과하는 건가요? 준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진정한 존중이란 상대방의 지위나 배경을 알기 전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 같네요. 민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영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800명의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준영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마치 죄인의 행진 같았어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준영 이사, 앉으세요. 준영이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회장 가족에 대한 모독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서류를 건네며 인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업계 블랙리스트에도 등록됩니다. 향후 타 기업으로의 이직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얼룩졌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부회장님 부인이신 줄 전혀 몰랐다고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부회장 부인이 아니었다면 괜찮았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준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 정책입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오늘 중으로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퇴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준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8년간의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이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족들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어야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인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보안팀에서 개인 물품 정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1시간 안에 모든 걸 가져가세요. 준영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만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거나 동정적이었어요. 이사님, 정말 그런 일이.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준영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 사무용품들을 박스에 담으며 준영의 손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 가족 사진,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8년간의 추억들이 한순간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은 집에 돌아가 혜진에게 모든 상황을 말해야 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해고됐어. 혜진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해고? 왜? 준영이 이틀 전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 워크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은서가 한진물류 부회장 부인이었어.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은서가 택배기사라고 했잖아.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부회장님이 직접 소개했어. 800명의 직원들 앞에서. 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부회장 부인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날 밤 준영과 혜진은 은서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은서가 현관문을 열자 그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회장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를 택배기사라며 무시하셨잖아요. 박스나 나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죠. 은서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질까요? 20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받은 그 모욕이 없었던 일이 될까요? 준영이 더욱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남편분께 한 말씀만.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이틀 전 저를 대하실 때의 그 마음이 진짜 당신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때 민혁이 현관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뭔 일이야?
이분들이 사과하러 오셨어요. 민혁이 준영 부부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박 이사, 이틀 전 내 아내에게 한 말 기억나?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영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 회사에는 인격을 갖춘 직원만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조직에 필요 없어요. 준영이 더욱 절망적으로 애원했어요. 부회장님, 제발.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런 소중한 가족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나요? 다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민혁의 말에 준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혜진이 은서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서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제발요, 부회장 부인. 저도 잘못했어요.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고, 이제 와서 부회장 부인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이틀 전에는 택배 기사라고 하시면서 은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진이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민혁과 은서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영 가족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해고로 인한 수입 중단은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급여가 사라지자 생활이 순식간에 어려워졌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박준영 씨,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입금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은 명품 가방들을 모두 팔아야 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가방들이 중고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에 산 거라고 했는데 중고는 보통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1,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만 원이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명품은 원래 그래요. 새 제품이랑 중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이렇게 헐값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어요. 아빠, 왜 전학을 가야 해?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들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잠깐 일을 못하게 되어서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해야 해. 준영이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딸 서윤이도 울었어요. 엄마, 나도 전학 안 가면 안 돼? 여기 학교가 좋은데. 미안해, 서윤아.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혜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업계 블랙리스트의 위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진물류에서 해고된 이유가 업계에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인성 문제로 해고되신 분은 저희 회사 방침상 채용이 어렵습니다. 준영의 절망이 깊어졌어요. 8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3달 후 준영 가족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혜진이 혼자 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은서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한번 내뱉은 말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교만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한편 은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민혁이 은서에게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아? 좀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단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권력이나 지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간신히 찾은 것은 작은 물류회사의 말단 직원 자리뿐이었습니다. 연봉도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첫 출근 날 준영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팔아버려야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택배를 나르시는 분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제는 그분이 존경스럽게 보였어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 회사에서도 준영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누구에게든 존댓말을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은서를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 부인, 정말 죄송했습니다. 은서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조금은 깨달으셨나 보네요. 네. 너무 늦었지만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요. 은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거죠. 준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 준영은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아이들도 부모의 변화를 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준영은 작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비록 예전만큼의 지위나 연봉은 아니었지만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택배 기사님이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비틀거리셨을 때 준영이 가장 먼저 달려가 도와드렸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기사님의 말에 준영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권력과 지위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인간의 품격과 인성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준영과 혜진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어요. 은서와 민혁은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계속해서 택배 일을 하며 평범한 삶을 즐기고 있었고 민혁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었고
누구든지 똑같이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모두가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상대방의 직업이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출근길, 퇴근길, 휴식 시간, 여러분의 일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